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조슬기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단숨에 네이버에 이어 2위로 올라섰는데요.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3강 구도를 형성한 선두주자들 외에 후발주자들은 합종 연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왕좌를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주도 3명의 라이브 데스크와 함께합니다. 먼저 장지현 라이브 데스크.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에 뺏긴 롯데의 행보가 다급해졌다고요? 네, 이베이 코리아를 놓친 롯데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동민 회장은 예년보다 보름가량을 앞당겨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베이 인수에 실패한 뒤 어떤 이커머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반격 카드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 이번 주는 카드업계 내부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 올해가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개 카드사 노조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업계 2위인 삼성카드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광윤 라이브 데스크. 지난해 SRT 탈선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시험운전 중인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는데요. 이 사고로 정비사 3명이 다치고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SR이 당시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서 고속철도 SRT 운용사인 SR이 국토부의 사고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소식 같은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 3년이 지났으니 올해가 때마침 수수료율을 개편해야 하는 해인 셈인데요. 이번에도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협의회에서 삼성카드가 빠져 관심이 쏠립니다.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하대. 네. 카드사가 아닌 이 카드사 노조가 협의회를 꾸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정식 명칭은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전업카드사 8개사 가운데 지금 보시는 7개사 노동조합이 참여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 삼성카드 노동조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카드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지만 역시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협의회는 선거 때마다 이 선심성 공약으로 수수료가 인하되어 왔고 그 피해를 카드 노동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온전히 카드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지난 몇 년간 인원 감축과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또다시 카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대. 네. 앞서 그 삼성카드 업계 2위인 삼성카드가 협의회에서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계 2위는 맞는데요. 여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 정확한 명칭이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노동조합들이 모인 곳인데 이 삼성카드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예. 지난번 수수료를 재산정했던 3년 전인 2018년에는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현대카드도 이 노조가 없어서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현대카드는 지난해 2월 노조를 결성해서 이번 협의회에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2위 카드사가 빠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입김이 약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협의회와 삼성카드 간의 소통 창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삼성카드 노조가 부재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좀 나타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측하고 소송통은 별도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협의회니까요.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현재로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노동조합 협의회가 사측과 소통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삼성카드 측의 목소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도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카드 측은 카드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TF에서만 활동하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이 다른 카드사와 노조와는 달리 이 삼성카드 노조는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그래도 협의회가 이 수수료 인하 저지 등의 뭔가 성과를 내면 삼성카드 역시 이를 적용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적용받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요. 예. 삼성카드는 일단 노조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보면 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 업체 전체가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삼성카드도 수수료를 낮추지 않아도 되고요. 반대로 이번 협의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삼성카드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라데 방금 말씀하신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도 카드사 수수료를 재산정했는데 당시에 인하됐을 때 카드사 노조 협의회는 총파업까지 결의하면서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원가 분석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회도 파업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수수료 인하로 만약 가닥이 잡힌다면 파업과 같은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게 이 협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삼성카드는 파업이라는 리스크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협의회에서 성과를 내면 삼성카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고 파업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떠안지 않을 수 있어서 이번 협의회 활동이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한마디로 삼성카드 입장에선 어부지리인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를 얻으면 혜택을 입을 테고 반대로 결과가 나빠도 손해볼 건 없을 테니까요.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 속 이 삼성카드의 또 다른 이 포지션 설정, 나름 수싸움이 업계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라데 잘 들었습니다. 네. 전통의 유통 강자 롯데가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이 전통의 오프라인 채널은 실적이 예전만 못하고요. 새롭게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롯데온도 아직까지는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와 경쟁을 벌였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도 막판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롯데는 대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또 뒤처진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장지연 라이브 데스크가 롯데의 현재 모습 정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롯데쇼핑의 매출입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출이 이렇게 계속 줄었는데요. 중국 사업 철수, 경영권 분쟁, 코로나19라는 다양한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국내 유통업계 1인자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쟁사인 이마트는 역대 최대 매출을 냈고요. 쿠팡과 네이버는 쾌속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롯데그룹이 야심차게 내놓은 롯데온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그룹은 최근 이베이 코리아 인수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전략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이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승부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장지연 라데가 개략적인 내용 정리를 했고요. 우선 신동빈 회장의 행보가 급해졌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장라데 자리에 돌아왔죠. 사장단 회의 시점을 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 시점을 당초보다 좀 앞당겼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7월 1일 하반기 사장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평소 7월 중순에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보름 정도를 앞당긴 겁니다. 예. 롯데그룹은 이베이 코리아를 놓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외형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신 회장은 상반기 회의에서 1위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시했지만 올해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중고나라 인수와 롯데온 마케팅 강화 정도만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포기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떤 분석이 맞는 겁니까? 네, 우선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를 놓친 것은 전략 수정에 따른 일보 후퇴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4,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롯데그룹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데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에 대해 우려가 커서 애초에 신세계보다 적은 금액을 써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순이익은 53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매각가가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업계에서도 나오고요. 또 인수 이후에도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커머스라는 게 이제 유통업계에서 대세다라는 데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롯데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먼저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옴니 채널, 그러니까 롯데 쇼핑 안에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 여러 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자 이렇게 직접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신 회장은 앞서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업계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시작했고 언급을 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커머스 사업의 부진을 비판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그동안 롯데그룹 하면 떠오르는 미투 전략이나 패스트 팔로워, 즉 빠른 추격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정나대. 그렇다면 앞으로 롯데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롯데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M&A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롯데가 11건가 홈플러스 등과 함께 네이버, 쿠팡, 신세계그룹 3강에 맞서 동맹을 맺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예. 실제로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은 투자 설명회에서 하반기에 롯데 홈플러스와 여러 협력 방안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롯데. 이래저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있을 이 사장단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건설인 시간에 다룰 회사는 SR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데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 열차 탈선 사고로 세간에 달갑지 않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SRT 열차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나왔음에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R 측은 관련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광윤 라이브 데스크가 개략적인 사고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자정 무렵 호남 철도 차량 정비단 내 시험선에서 시험 운전 중인 SRT 고속열차가 차단 시설을 들이받고 탈선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데 시속 91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승객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열차가 손상돼 3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문제는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나중에 경찰 보고를 통해 이를 알게 됐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SR은 당시 규정에 따라 시운전 중 사고는 철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수정한 뒤 이번 일을 철도 사고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정나대.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열차 이 탈선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이유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SR이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SR은 재작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요. 성과급도 못 받고 2년 연속 D등급이면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엔 B등급으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SR은 지난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그간 무사고 기록을 자랑해왔는데요. 이 기록이 깨지고 경영평가에서 또 낙제점을 받을까 봐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SR 측이 뭔가 부랴부랴 입장을 내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 개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뭐 그런 방식의 말투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러는 겁니까? 네, SR 측은 일단 사고 발생 후 국토부와 코레일, SR 관계자가 현장에 갔을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이후 부상자가 확인된 시점에서 후속 보고를 해야 하는지 하면 코레일과 SR 중 누가 해야 하는지인데요. SR 측은 당시 규정상 시운전 사고는 철도 사고가 아니니 후속 보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부상자가 코레일 직원이니 해당 내용도 코레일에서 보고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코레일 측은 부상자 현황에 대해 SR에 알려졌다며 철도 사고 지침을 보면 보고 의무는 철도 차량 운영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SR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빠르고 정확한 사고 수습에 신경 쓰기보다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안전감독관이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현장을 점검했지만 당시 관계자들에게 부상자가 있다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는 부실 보고에 대해선 따로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 자체에 대해선 SR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를 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고가 생겨도 과연 잘 대처할지 이렇게 걱정이 생기는데요. 이를테면 코레일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던가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좀 깔려 있는 건가요? 네, 코레일과 SR의 업무가 어정쩡하게 분할돼 있는 상태입니다. SR은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관제 등 필수 업무 대부분을 코레일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얽힌 책임 관계가 위급한 사고 발생 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그 안전사고는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서로 또 이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고 향후에 진짜 큰 사고가 날 경우에 항상 이거 불안한 것들을 지금 안고 사는 구조인 거죠 지금. 당장 이번만 해도 기관사가 SR 소속이고 열차도 SRT 고속열차였지만 막상 부상당한 정비사는 코레일 소속이었는데요. 네. SR 관계자는 차량 정비와 편성도 코레일에서 하고 있으니 후속 보고 책임이 있는 철도 차량 운영자도 코레일이라고 해석했다며 해석에 대해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코레일과 SR 간의 이 내탓 공방, 각자 입장이 물론 있겠지만 이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분명 볼썽사납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속철도 분리 운영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요. 어정쩡한 이 지금의 분할 구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은 앞으로 얼마든 재현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광모 LG 회장입니다. 구 회장이 재계 서열 4위 LG를 이끈 지 어느덧 3년을 맞았습니다. 3년 전 만 40세의 나이로 총수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안에 경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구 회장은 특유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그룹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부진한 사업은 모두 털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 철수를 필두로 수처리 사업, 또 전자결제 사업은 물론 휴대폰 사업에 이르기까지 버릴 건 버리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투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배터리와 전장, 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3대 주력 사업으로 키워내며 각 계열사를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객을 하나의 평균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훨씬 촘촘히 쪼개서 봐야 합니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니즈가 아니라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니즈를 찾아야 합니다. 네, 혁신의 결과는 실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구 회장 취임 이후 LG그룹 시가총액은 보시는 것처럼 93조 원에서 162조 원으로 6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독한 LG를 강조했던 아버지처럼 구 회장이 그리는 뉴 LG 역시 더 독하고 과감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입니다. 최근 네이버 이사회가 지난 5월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임원들을 해임하고 감봉 조치를 내렸지만 네이버 직원들의 반발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네이버의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임원들에 대해 직원들이 2년 이상 회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비호한 경영진과 인사 시스템의 무책임한 대처와 같은 네, 단순히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오랫동안 골마온 네이버의 환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요. 재계 안팎에서는 20년 넘게 이어진 네이버 경영진의 리더십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오늘날의 네이버를 만든 공로는 분명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을 챙기지 못한 것 또한 명백한 실책이라는 지적인데요. 양복 대신 티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이 아닌 백팩을 메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외쳤지만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부족했나 봅니다. 이혜진 투자 책임자에게 요즘 하루하루가 창사일의 최악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금호소기화학그룹 3세 경영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창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들 박준경 전무, 딸 박주영 사무가 최근 부사장과 전무로 각각 승진했는데요. 올해 초 삼촌인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박철환 전 상무와 사촌관계입니다. 이들이 맡은 보직도 영업본부장과 구매 자금 담당이라 회사 내 요직을 맡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재계에선 이번 승진 인사를 박 회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 회장이 경영에 손을 뗐지만 아들과 딸을 각각 승진시켜 무게를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도 경제계 안팎에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